네, 대인관계 관리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죠. 자아 존중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주변에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 자만심에 빠져 있거나 혹은 우월감에 빠져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자존감이 너무 낮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내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트레스의 정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 간격을 두자, 이런 사회적인 운동이 펼쳐지고 있죠. 전염병이 전파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또 위축되다 보니까 우울감이 발생하게 되죠. 그걸로 인한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또 어떠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 단순히 우울감을 느끼는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뇌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우리 뇌에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미국의 연구진이 쥐를 격리시켜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오히려 신호 전달하는 물질이 밀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이겨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그만 예민한 감각이라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증가시켰지만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단백질도 감소하고 스트레스의 그 농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3달 되고 있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또 큰 위안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1년 후, 2년 후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인류의 가장 큰 바이러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진료기관들이 있죠. 이 진료기관들을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1차 의료기관 환자의 75%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90% 이상의 환자들 이 질환의 원인은 스트레스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동네 병원에 예를 들면 속이 쓰리다거나 두통이라던가 피부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찾아가잖아요. 이것들의 가장 원천적인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원래 이제 어원에서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어원, 스트링고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느낌 자체에서부터 이미 스트레스의 뜻이 전해지지 않나요? 팽팽히 죄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인지, 또 사회학적인 관점인지, 심리학적인 관점인지에 따라 좀 다르죠. 뭐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죠. 분명히, 그러네. 라고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먼저, 의학적인 관점은 스트레스를 하나의 반응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쿵쾅쿵쾅 너무 심하게 뛴다거나 막 편두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위가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 증상들 있죠. 왜냐하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하고 증상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해서 이것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증상도 없다면 이것이 스트레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어떤 특정 반응이 있다면 이것은 스트레스다. 없다면 스트레스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학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은 이것을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극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시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시험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돈을 갚아야 된다라거나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럴 때, 이런 외부 자극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이것이 자극으로 인지가 될 때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근데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 자극을 우리가 인지하는 개인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한다라던가 주위에 누군가가 작은 기침을 하더라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던가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것에 상대적으로 또 무디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일종의 변화의 의미입니다.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된다거나 그러면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환경이 바뀐 거에서 내가 바로 적응이 안 되고 갑자기 오는 이 변화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느껴지는 뭔가가 있겠죠.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겠죠.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졌을 때라던가 뭐 갑자기 체중이 어떻게 됐다던가 어쨌든 그래서 뭔가가 갑자기 변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변화가 나한테 나타났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세 가지의 정의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도 아우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죠.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나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에 스트레스를 연구한 사람은 셀리에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분은 아주 스트레스에 대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연구를 하셨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셀리에는 이렇게 말했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신체가 적응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자극을 줬는데 내가 이것을 반응을 하죠. 적응할 수도 있고 적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 과정 자체를
스트레스라고 본 거죠. 자, 뭔가 자극이 내 몸에 주어지면 우리 몸은 1단계로 경보 반응을 일으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심장이 빠르게 뛴다거나, 뭐 혈압이 올라간다던가, 뭐 호흡이 증가한다거나. 자, 2단계는 저항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심장이 왜 계속 뛰지 않잖아요. 어두운 곳에서도 처음엔 안 보이다가 결국에는 적응을 하게 되죠. 이런 변화, 자극,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신체가 어느 순간에 적응을 하지만 하다가 평온함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 3단계에서 3단계에서 소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평온함을 유지하게 되면 이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서 더 이상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셀리에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때 신체 자원이 보충되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이 허약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면 내가 몸이 아팠는데 여기에 나쁜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이러면 질병에 걸리거나 극단적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스트레스의 작용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설명 과정, 이 실험 과정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소의 난소에서 추출한 어떤 물질을 쥐한테 주사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심장 박동, 어떤 신체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2단계는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겠죠. 3단계는 적응이 됐으면 편안해졌겠고, 그렇지 않고 추가로 뭐 어떤 위험에 노출됐으면 쥐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겠죠. 그래서 홈스와 라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지. 우리 인간에 맞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어. 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말이야. 재적응 노력을 요구하는 생활의 변화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자극과 변화의 관점으로 본 건데 어떤 변화가 혹은 자극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것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 노력의 과정에서 들이는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일단 5,000명의 환자들 중에서 43개의 질병 관련 사건들을 목록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제가 있겠죠. 네. 이 두 학자의 전제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다 라고 본 겁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니까 우리 주변에 질병을 일으킬 만한 어떤 사건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막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조사를 한 결과 43개의 어떤 생활 사건들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349명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건들,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의 수준으로 어,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할까? 이 노력의 정도를 측정을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 43가지에 대해서 1위부터 43위까지 순위가 매겨졌겠죠. 자,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홈살라의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입니다. 여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인간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 또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별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1위에는 100점, 2위는 73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점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지난 1년 동안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니? 다 체크해봐. 43개 중에 뭐뭐가 일어났었니? 그래서 300점이 넘잖아요. 그러면 뭐 배우자의 죽음 1번 하면 벌써 100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300점이 넘게 되면, 당신은 다음에 80%의 확률로 병에 걸리게 될 거야. 네, 혹은 150점에서 299점 이 사이면 한 절반 정도 병에 걸리게 될 것 같아. 그리고 150점 미만이면 한 30% 정도 질병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물론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는 것과 덜 주는 것을 이렇게 서열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죠. 하지만 그리고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를 밝혀낸 것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된 결과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활마다 의미를 두는 것은 다 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100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누군가는 30 내지는 50 정도밖에 받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생활마다 동일한 의미를 두는 것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질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라자러스와 포크만이라고 하는, 물론 이 학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라자러스와 포크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린 동물도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우리는 완전 고등동물이야. 그래서 상황 자체, 교통사고라던가 뭐 본인의 교도소 수감이라던가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평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결과가 달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자, 지금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자, 1차, 2차 재평가로 나눠져 있죠. 자, 스트레스라고 하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여기에서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둘로 나뉩니다. 나한테 좋은 거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겠죠? 두 번째, 나한테 나쁜 건데? 일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쁘다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지? 뭔가를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처 가능하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지만 대처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겠죠. 자, 나한테 좋아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경우는 마냥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새로운 정보 입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는데 그 과정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어떤 요소가 발생한 거죠. 그렇다면 상황이 변화되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아니었다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 원격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이 누군가는 이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학교를 안 가고 나는 집에서 내 시간 조절을 잘 하면서 들을 수 있어. 난 괜찮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아직 우리가 1학년인데 너무 내가 기대했던 학교 갈 때 입으려고 사놨던 옷도 입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캠퍼스 생활도 할 수 없고 뭐야 집에서 답답하게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자, 2차에서 이런 생각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일단 스트레스를 받은 친구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녁에 수업을 몰아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더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추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주어진 한 학기 동안 예를 들면 오프라인 수업을 했다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10가지라면 이렇게 활용하면 20개의 과목도 이수할 수 있겠네. 달라질 수 있겠네. 오,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뭔가 뚫고 나갈 돌파구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겠죠. 하지만 뭐야, 나는 꼼짝없이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코로나에 굉장히 예민하셔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셔서 음, 수업을 제대로 다 들어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이거 대처 불가하다면 내가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 집에서 꼼짝없이 컴퓨터 앞에서만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한 친구들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난 좋아.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오히려 더 좋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때 생각한 이유는 시간을 자유롭게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수업이 다 실시간인 거죠. 상황이 변화됐어요. 내가 알게 된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는데 모든 게 다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꼼짝없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어야 되겠죠? 학교에만 가지 않을 뿐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상황이 변화하면서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어떠세요? 셀리에의 연구는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홈스와 라의 연구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마지막에 라자루스와 포크만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많이들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다르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상황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였던 것이 아닌 게 되기도 하고 아닌 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도대체 어디에서 받을까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은 첫 번째 환경, 유해함이죠. 보통 봄철이 되면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통제력이 낮을 때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자, 그리고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전체 스트레스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조사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생활사건, 천재지변, 환경변화,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겠죠. 이 외부 요인들을 한번 통합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 유해함, 코로나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료 종사자분들 지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까요? 게다가 대인관계, 팀 내 불화가 있고 또 환경의 변화, 조직의 개편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이 의료 종사자분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자, 이번엔 내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 있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몸이 더 피곤할 때,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제 예측할 수 없을 때 내부적으로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역할 환상에 대한 비현실적 신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을 거예요. 대학생이면 대학생의 역할, 대학생이면 말이야 이래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받고 해야지.
이렇게 남이 부여해준 역할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갖는 어떤 신념이 있을 겁니다. 대학생이라면 이래야지. 근데 이게 굉장히 타당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비현실적으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자, 내부 요인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민감성이 높을 때 연인과 다퉜습니다. 얼마나 오늘 기분이 예민할까요? 그런데 몸살까지 걸렸어요. 몸살 다들 걸려보셨죠? 얼마나 아픕니까?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동생이 외출을 했는데 밤 늦게까지 연락 없이 들어오질 않아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네 번째 여기에서 역할 환상에 따른 비현실적인 신념이 발동됩니다. 이게 내가 첫째인데 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첫째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죠. 그래도 네가 첫째인데 양보해라. 첫째답게 행동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이런 말들 듣다 보니까 내가 동생과 나는 예를 들면 한 살 차이인데 내가 첫째라서 이 동생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다 책임져야만 될 것 같고 이런 비현실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라면 동생이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이 시달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럼 한국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뭐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맞아요. 여러분들 교재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이제 수업 자료에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라도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교재 내용대로만 또 한다면 수업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재 플러스 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확장한 것을 이런 슬라이드 자료로 제공해서 설명하는 그런 역할까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확장된 게 이런 슬라이드 자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읽어보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제 개인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국인의 직무 스트레스 한번 볼까요? 대한 스트레스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인들은 일할 때 도대체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최근에 2020년 뭐 가까이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읽어봤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 때였어. 이건 남자 여자 모두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환경, 나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뭔가 없는 거죠. 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업적도 이만큼 쌓았는데 그렇지 않은 동료와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그렇겠죠.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집단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성이 없을 때죠. 이때는 뭐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업무를 나와 상의도 없이 그리고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그냥 막 바꾸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직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을 하는 이 일을 마치는 시간이라던가 이 일을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에게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였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는 거죠. 이거 1시간 안에 다 해놔. 이렇게 되면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게다가 이 1시간 뒤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업무를 주게 되면 힘들죠. 그리고 휴식 시간도 부족하고 또 내 밑에 직원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서 뭐 교육을 시켜놔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단 보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살펴봤더니 지금의 대학생들에 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자,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크게 대인관계와 또 나에게 앞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어떤 일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대인관계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는 일단 이성관계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관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이성 친구와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아요. 네. 의견 차이로 인해서 결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자아가 완전히 완성이 된 상태라서 성인으로서의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다, 아니면 뭐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시작될 수 있는 나이겠죠. 이런 욕구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테고, 또 이제 교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금은 어떤 일방적으로 권위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교수님들이 안 계시겠지만 교수님들의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에서는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면 과제, 앞으로 내가 이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업에 대한 것이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또 전공 과목이 심화될수록 어려운 거죠. 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 또 용돈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용돈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직 학생이신 분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취미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대인관계라던가 이런 활동들이 위축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로 느끼고 있었고, 또 어떤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문제로 나뉘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할 텐데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물론 전공을 선택하긴 했는데 이 전공 분야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고, 그만둔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진로, 뭘 해야 될지, 내 적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가치관의 문제에서는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이 있겠죠. 이상적인 뭔가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의 나는 지금 거기에 도달하려면 좀 한참의 노력을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1학년이고 대학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지만 고등학생 때도 이랬을 테고
또 대학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좋은 감정이 일어나진 않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감정에 대해서 다뤘을 때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죠. 뭐 두려움, 분노, 뭐 이런 것들,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겪었을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마냥 좋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겠죠. 자,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 분노를 넘어서서 경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는 내가 뭔가 목표했던 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부당한 평가가 개입됐다네요. 게다가 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예를 들면 원하던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에 임했습니다. 합격자 발표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떨어진 거죠. 떨어진 것 자체로도 이제 짜증이 나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이제 부당한 것이 개입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낙하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뭔가 내정자가 있었다라던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불이 막 활활활 타오르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분노를 하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 경노가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스트레스 중에서 이런 짜증, 분노, 경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스트레스 감정이라 하더라도 걱정이나 불안, 공포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내가 위협받고 있거나 대처하지 못할 때 스토킹 같은 경우겠죠. 협박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그것 자체, 그런 자극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예를 들면 신고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어 라는 협박을 받아서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그 엠번방 사건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죠. 그 안에 피해자들, 성착취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적당한 대처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할 수 있죠. 너무 어린 나이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대처를 하고자 하나 또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스트레스는 걱정, 불안, 공포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슬픔과 비판, 낙담에 관련된 정서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어떤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이 낙담이나 이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실의 경험 이런 것들 아까 스트레스 1위였던 배우자의 죽음 같은 게 해당되겠죠. 가까운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그때 느끼는 감정은 슬픔, 뭐 낙담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각각의 스트레스에서 느끼는 정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나쁜 것인가요? 나쁘기만 한 것인가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외부의 자극 그리고 변화 이렇게 놓고 볼 땐 나쁘기만 한 건 아니죠.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를 발전시키는 자극 있잖아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변화도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 갑자기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라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서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양면성에 대해서 정말 나쁜 면만 있나? 네, 그렇지 않죠.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극이 없으면 사람들은 편안할까? 과연? 네. 1950년에 캐나다의
맥길대학교의 햅 교수가 이제 연구를 진행합니다. 학생들, 맥길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죠. 자, 여러분 하루에 $20를 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자고 네, 하세요. 지금 그때 당시 $20면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루에 10만 원 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자고 하세요. 음식도 줄 테고요. 잠을 잘 침대도 줄 거예요. 대신 어떤 외부의 자극도 없게끔 실험 설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우리가 느끼는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있겠고 소리도 있겠고 또 신체의 접촉도 있겠죠. 그래서 눈도 가리고 귀마개도 하고 또 움직이지 않게 가만히 있게 화장실만 갈 수 있게 하고 또 음식만 제때 제공해주고 이렇게 했죠.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내 꿈은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거야 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광고의 카피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더니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네. 이때 당시의 연구 결과는 나중에 사람을 전기 자극이나 뭐 이런 걸 주지 않고도 고문을 할 수 있는 감각을 박탈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정신적으로 정신 분열에 이르게 하는 고문의 방법으로도 쓰이게 될 정도로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실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구나.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극과 변화는 필요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버나드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인 유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로 나누어서 제시를 합니다. 자, 뉴스트레스 볼게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중에 있잖아요. 기분 좋은 변화라고 하는 것 있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활기를 주는 유쾌한 변화 아닌가요? 네, 뭔가 새롭게 하고 싶고 또 겨울에서 봄이 됐습니다.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변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긍정 기능은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됐을 때 우리는 마냥 좋기만 할까? 그럴까요? 네. 모든 일상이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 권태로울 테고,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예. 그렇죠. 그래서 변화와 자극이 없다면 우리의 발전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격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학문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상 후 장애라는 말도 있지만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극복한 후에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났을 때 내 자신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뭔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게다가 시험 결과까지 좋으면 나 정말 잘 극복했다. 좋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쉽게 되는 건 없고 내가 어떤 고통을 좀 어느 정도 참으면서 인내의 결과로서 무언가 하나를 완성했을 때 내 자신이 이제 성장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의 긍정 기능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스트레스, 예를 들면 시험이면 시험, 또 이별이면 이별을 한 번 겪었잖아요. 그럼 이건 예방주사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미래에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처음에 겪었을 때보다는 스트레스를 좀 더 약하게 받게 되죠. 그래서 미래의 스트레스의 면역 효과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때 맞아. 내가 이렇게 극복을 했지. 이번에는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나는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좀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양면성에서 이번에는 디스트레스입니다. 자, 디스트레스 부정적인 효과의 스트레스 아시죠?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과도하다 보면 불쾌함을 느끼고 막 뭔가 다 탈진되는 느낌이 들고 또 실제로 몸에 증상이 나타나서 질병에 취약해지기도 하죠.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기능은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되면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아까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처럼 기억력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 감소하고 물질이 감소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 많이 느껴봤죠? 피곤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네. 피로는 간 때문이다라고 하는 광고도 있지만 내 스스로 되게 무기력하다면 나를 둘러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또 내 개인의 어떤 이런 무기력함, 우울함 이런 것들은 대인관계 나아가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그 말은 외부에서부터 어떠한 자극도 없고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내 인체에 어떠한 새로운 반응도 없게 되면 우리는 정말 지루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면 매사에 우리는 예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나를 걱정시키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조하고 우울감을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포기하고 우울함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최적의 스트레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스트레스의 정도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긴장을 했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효과가 있죠. 이것을 적당한 각성이라고 하죠. 또 긴장을 놔버리면 왜 그때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인지하고 적당히 긴장하고 있을 때 이때는 기억력도 증가합니다. 왜냐면 시험을 바로 앞두고 일주일 전에는 외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시험 전날, 시험 1시간 전, 시험 10분 전에 후다닥 잘 외워지죠. 예, 이런 초능력이 발휘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무래도 무기력한 상태나 우울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스트레스, 나에게 적당한 수준의 자극, 또 적당한 수준의 변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몸은 뭔가 불편함, 또 나쁜 감정들을 느꼈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몸인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감정에 대해서 이제 억압하려고 하는 기제가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억압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좀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자로 태어났다면 구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남아선호 사상 또 어떤 여아를 낮게 보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아예 가둬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이게 억압된 것이 터져나오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 억압되어 있던 어떤 것이 터져나오는
네, 이런 형식으로 뭔가 발산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나쁜 기억, 아니면 부모 중에 한 분이 뭐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억하기 힘든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아예 그냥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기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발동이 됐을 때는 그 기억상실증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승화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죠. 스트레스가 막 오를 때 춤이나 노래나 아니면 뭐 문학 작품을 막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승화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승화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쁜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춘다던가 뭐 글을 쓴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면 피아노를 막 신나게 치고 혹은 춤을 온몸에 땀이 막 흠뻑 젖을 정도로 막 추고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목청이 터져라 부르고 이런 것들이 물론 바람직한 행위라고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승화가 어떤 표현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승화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억제의 기제를 발동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억압과 비슷하지만 억압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본인도 의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제는 의식적으로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 기억하지 말아야지. 됐어. 생각하기도 싫어. 안 할 거야. 네, 이러다 보면 어떤 기억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 싫은 것, 떠올리기 싫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일 겪지 않았어. 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나는 그런 일 못 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억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방어 기제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한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3가지 알아봤고 뒤에 3가지 해서 6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되게 재미있게도 반동이라고 하는 기법도 쓰는데요. 이 기제도 사용하는데요. 반동은 내가 내면에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왜지? 아직 그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미운데 그 미운 마음이 너무 커서 이 마음을 한번 표현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떡을 하나 준다던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라고 해서 조금은 상쇄시키면서 마음을 조금 조절하는 거죠. 통제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동의 기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왜 드라마에 보면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진부한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다 티를 내면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러니까 싫은 척 하는 거죠. 근데 이 싫은 척 하는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싫은 척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저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척 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욕구랑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자, 투사를 볼까요? 투사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남 탓, 외부 탓. 이 스트레스 상황이 이 스트레스 상황을 모두 다 내 탓이라고 하면 뭔가 나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넘어져도 남 탓, 시험을 못 봐도 남 탓, 네가 어제 뭐 하자고 그래서 그래.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결정은 의지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이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네,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나가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논 것, 그렇게 결정한 것도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나한테 큰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논 거예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쁜 것에 대해서 내가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못 살겠네. 내 자신이 너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전화를 날 부른 거니? 네가 유혹을 해서 네가 놀자고 나를 깨는 바람에 내가 시험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봤잖아. 이렇게 남 탓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마음 한 곳은 조금 편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투사의 방법을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합리화 보겠습니다. 자,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당화, 내 행동, 내 생각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담배를 끊겠다라고 올해부터 나는 금연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걸 못 참고 담배를 피다가 걸린 거죠. 얼마나 창피할까요? 창피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상황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남 탓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 탓을 하자니 좀 그렇고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담배를 피고 싶은데 참을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피고 싶을 때 펴서 이걸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런 합리화가 성공하면 누군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합리화를 한다면 본인의 자존심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면 허언증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망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행동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나쁜 자극, 나쁜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때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작동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처하는 것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내 과제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뭔가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었죠. 부적절한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본다면 내가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아 개념 그리고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진 않은지 점검을 하고 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대를 하고 또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그리고 이 계획이 너무 과하지 않다면 거기에 도달 못했을 때도 이 차이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너무 과한 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절망보다는 좀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생겨났을 때, 특히 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만, 친밀한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 우리는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친밀한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그런 화, 아니면 두려움, 뭐 아니면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출했을 때 어떨까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나에 대해서 나를 두려워하고, 아니면 나에 대해서 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겠죠. 네, 대인 관계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관계에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을 때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로 또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노는 표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표출해야 되고, 이 초점은 내가 화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하나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물론 어렵죠. 예. 어렵고 여러 번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또 감정에 휘둘리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노력을 계속 한다면 우리 일상이 흔들린다거나 대인관계가 완전 무너져 버린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진 않겠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인지 6주차 과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서 화가 났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오르겠죠? 자, 여러분들은 막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럼 먼저 화낼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쁘지 않겠죠? 누군가가 화를 내는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저런 모습이었다고? 네,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 그래? 그래. 다음부터는 조금 덜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화를 낼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를 때, 아니면 뭐 온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펑펑 울 때 내 모습이 어땠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자,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화가 난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타당한지를 찾아보는 거죠.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노가 분노를 키우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달라요. 애초에 발생된 상황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안에서 나의 상상력으로 이 분노를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사고가 왜곡될 수도 있겠고요. 요 녀석을 찾아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분노를 그러면 내가 감소시키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합리적인 생각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인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지인 중에 한 분이 혼자 앞서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계속 보다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같이 왔는데 왜 자꾸 혼자서만 가려고 하지? 오기 싫었다면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왔다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면 좋았을 텐데. 어, 그랬죠. 그래서 내 분노 중에 어느 부분이 타당합니까? 네. 다 같이 등산을 왔는데 혼자만 개별적으로 쭉쭉쭉 앞서가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내 분노를 악화시키는 왜곡된 사고는 그거죠. 뭐지? 오기 싫었나? 아니면 뭐 우리 중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뭐 아까 하던 얘기 중에서 뭔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뭐 그랬나 보네.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왜곡된 사고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나의 상상만으로 점점점 커진 분노들을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 본 거죠. 왜 앞서서 갈까? 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봤습니다. 맞아, 저분은 어, 리더의 역할을 주로 하신 분이고, 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중에서 어, 앞에 가서 상황들을 미리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 뭐 위험한 곳은 없는지, 다음 코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면 알려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앞서서 나갔을 것 같아, 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더 커지고, 화는 작아지게 되고, 오히려 화가 났던 것이 고마움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나의 그 순간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사그라들잖아요. 나중에 왜 혼자 앞서갔어요? 앞에 상황들을 먼저 보고 우리 알려주려고 그랬죠?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났던 일 하나, 최근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뭔가 화가 났던 일 하나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 떠올려보고, 화를 낼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화내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 상상을 통해서, 내 왜곡된 사고를 통해서 점점 더 이 화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녀석들을 잡아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걔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일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분노를 감소시키는 이런 과정까지 또 이 캠퍼스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주차 수업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